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요? 라는 질문에 한 젊은 연구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외우면 돼요. 쓰다 보면 돼요. 그런데 이 평범한 대화는 곧 유럽 학계를 뒤흔든 거대한 파문으로 번졌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의 키어 스타머 수상이 지켜보는 자리. 스위스 베른 대학의 저명한 언어학 교수가 선언한 것이다. 우리가 3000년간 써온 알파벳은 틀렸습니다. 한글을 채택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옥스퍼드, 소르본, 베를린 등 유럽 명문대들이 반격을 준비했으나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둘 침묵했고 오히려 한글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지금 유럽 전역이 한글 쇼크에 빠졌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남부 햄프셔 주의 한 고풍스러운 저택, 붉은 벽돌 건물의 서재 안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다. 벽에는 수십 개국의 고대 문자 사본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중앙에 긴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가 빼곡히 적힌 두꺼운 논문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다. 그 탑의 주인이자 문자학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인물이 바로 에드워드 밀턴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밀턴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고 케임브리지와 하버드를 오가며 비교문자학을 가르친 지 40년. 그는 한평생 인류 문명의 진보가 알파벳이라는 단일 체계 덕분에 가능했다고 주장해왔다. 그의 이름은 The Eternal Alphabet이라는 저명한 저서를 통해 전 세계 언어학 서적의 서문에 실렸고 학계에서는 그를 알파벳 우월론의 대보라 불렀다. 그가 세운 이론의 핵심은 단순했다. 문자란 가능한 한 단순하고 가능한 한 직관적이어야 한다. 알파벳은 그 정점에 서 있다. 그는 회의나 강연 때마다 한 손에 라틴 알파벳 카드, 다른 손엔 복잡한 표의 문자를 비교 자료로 들고 나왔다. 청중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때 에드워드는 늘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집 책장에는 한글 자료가 단 한 권도 없었다. 아니, 그가 일부러 빼놓은 것이다. 그는 가끔 젊은 연구원들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가벼운 비웃음을 지었다. 과학적이라? 문자가 과학이면 인류학적 뿌리는 어디로 가는가? 알파벳만큼 검증된 체계는 없어. 그 말에는 40년간의 연구와 자부심이 스며 있었고 그만큼 완고했다. 에드워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단 한 명, 손녀 엘리자 스톤이었다. 그의 외동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엘리자는 할아버지의 집에서 자랐다. 할아버지 서재에서 책 냄새를 맡으며 자란 덕에 언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고 여느 아이들보다 문장력과 표현력이 좋았다. 그렇지만 그녀는 할아버지의 알파벳 절대주의와는 달리 다양한 문화에 호기심이 많았다. 할아버지가 라틴 알파벳의 역사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엘리자는 방 구석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자막으로 보고 있었고 종종 프랑스어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드워드는 우연히 엘리자의 책상 위에서 BTS라고 적힌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 안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가득했는데 그는 처음에 그것을 장난삼아 만든 암호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암호가 아니라 한글이었다. 엘리자는 노트의 한쪽에 영어 가사를 다른 쪽에 한글 가사를 나란히 적으며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다. 엘리자, 이건 뭐지? 그의 목소리엔 의아함보다 미묘한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한국어예요. BTS 노래 가사를 번역하고 있어요. 한국어? 너한테는 라틴어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왜 또 새로운 문자를 배우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 이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발음도 독특하고 글자 모양도 예쁘고 뭔가 특별하달까? 에드워드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예쁘다고? 문자가 예쁘면 좋은 거냐? 그건 장식품이 아니야. 효율성과 역사적 검증이 중요한 거지. 엘리자는 아무 말 없이 노트를 덮었지만 그 표정 속엔 할아버지는 이해 못하실 거야라는 생각이 비쳤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엘리자는 몰래 유튜브에서 한글 강의를 듣고 방 안에서 혼잣말로 발음을 따라했다. 에드워드는 복도 끝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언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에게 한글은 학문적 평가에서 배제해도 될 문자였는데 손녀가 그 쓸데없는 문자에 빠져드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엘리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시내에서 한글 속성 강좌가 열리는데 같이 가요. 에드워드는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내가 거길 왜 가겠니? 시간 낭비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제가 왜 이걸 좋아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에드워드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내가 뭘 안다고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동시에 한 번 가서 허점을 찾아주지 하는 자존심 섞인 호기심도 피어올랐다. 그리고 이것이 40년간 단단히 굳어있던 그의 세계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에드워드 밀턴은 아직 알지 못했다. 곧 그는 한 글자 속에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철학, 그리고 문화의 다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에드워드 밀턴이 한글 속성 강좌에 참석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결코 손녀 엘리자의 말에 감화돼서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래, 직접 가서 그 강의라는 걸 들어보고 허술한 점을 다 짚어주지. 그러면 엘리자도 미련을 버릴 거야. 그는 마치 고고학 발굴 현장에 나서는 학자처럼 작은 가죽 수첩과 만년필을 가방에 넣었다. 강의 장소는 런던 중심가의 한 커뮤니티 센터였다. 유리문을 열자 작은 강의실 안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젊은 대학생, 아이를 동반한 부모, 심지어 60대 이상의 은퇴 부부까지. 그리고 모두의 얼굴엔 묘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강단에 선 사람은 중년의 한국인 강사였다. 그는 밝게 웃으며 영어로 인사를 건넸다. Welcome.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 한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대목에서 에드워드는 속으로 비웃었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역사적 안정성과 문화적 확산을 견뎌낸 문자에게 쓰는 거지. 하지만 강의가 시작되자 그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졌다. 강사는 먼저 24개의 기본 글자를 칠판에 적었다. 자, 이것이 현대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입니다. 세종대왕은 1443년에 이를 창제하셨죠. 그는 각 자음의 모양이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떠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림과 함께 설명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 이런 식이죠. 에드워드는 잠시 눈을 깜빡였다. 자음의 형태가 발음, 기관의 구조와 대응한다는 점은 그가 알파벳 연구에서 결코 보지 못한 체계성이었다. 그의 만년필이 수첩 위를 바삐 움직였다. 이건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설계한 건가? 더 놀라운 건 모음이었다. 강사는 하늘, 땅의, 사람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리를 종이에 그려 보였다. 모음은 단순히 발음 기호가 아니라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 순간 에드워드는 속으로 조용히 감탄했다. 문자가 단순한 기호 체계를 넘어 철학적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이론의 빈틈을 찌르는 것이었다. 강의는 단 1시간 만에 참가자들에게 가나다라마 바사를 읽고 쓰게 만들었다. 엘리자는 신이 나서 할아버지 옆에서 속삭였다. 봐요. 벌써 읽을 수 있잖아요. 에드워드는 고개를 저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다. 라틴 알파벳에 익숙한 사람이 새로운 문자를 하루 만에 읽고 쓰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건 정말 가능했다. 강의가 끝나고 강사는 참가자들에게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볼 것을 권유했다. 한글은 종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거리, 표지판, 심지어 기계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자는 즉시 손을 번쩍 들었다. 저희 할아버지랑 꼭 가볼게요. 에드워드는 당황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이 둘에게 쏠린 뒤였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에드워드와 엘리자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두 가지에 놀랐다. 첫째, 공항 안내 표지판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함께 한글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 둘째, 안내 시스템이 놀라울 만큼 질서정연하고 정확하다는 것. 여기선 표지판이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표지판을 기다리게 만들지 않네. 그의 말에 엘리자가 웃었다. 할아버지, 여긴 공항뿐 아니라 지하철, 버스까지 전부 정시예요.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공항철도 안에서 그는 창밖 풍경과 내부 시설을 번갈아 보았다. 좌석은 깨끗했고 노선 안내 화면에는 실시간 위치와 도착 시간을 보여주는 한글 영문 안내가 번갈아 떴다. 영국의 오래된 지하철을 떠올린 그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나라였다면 이런 정확성은 꿈도 못 꿀 텐데. 호텔에 짐을 풀고 둘은 시내를 걸었다. 거리 곳곳에 붙은 한글 간판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각 글자는 디자인 요소로도 활용되고 있었고 서체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엘리자가 말했다. 이 글씨들 다 읽을 수 있게 되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냥 그림 같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경외심이 피어올랐다. 이건 단순히 문자가 아니군.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책 같아. 이튿날 엘리자는 그를 한국어 회화 수업에 데려갔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그는 또 한 번 놀랐다. 기본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고 리필도 마음껏 가능했다. 이거 원가를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 문화예요, 할아버지. 나누는 거죠. 그 단순한 대답이 그에게는 의외로 깊게 꽂혔다. 영국의 외식 문화에선 나누는 거지 계산서에 반드시 반영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던 첫인상에도 균열이 생겼다. 셋째 날 저녁 한 식당에서 식사 중 그는 주문한 요리에 없는 재료가 나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영어로 항의했지만 직원은 미안한 표정 대신 당황한 표정만 지었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 다시 문화 장벽이 떠올랐다. 역시 언어가 다르면 마음도 통하지 않는 건가. 하지만 이 작은 오해가 훗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아직 몰랐다. 에드워드 블랙웰은 평생을 문자학자로 살아왔다. 그에게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뼈대였다. 그 뼈대 중에서도 라틴 알파벳은 가장 완벽한 구조물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서울에 온 이후 그 믿음에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었다. 엘리자의 영향으로 한글 강의를 엿들었을 때 느꼈던 그 낯선 설계미학이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원래 출장 일정을 마치면 곧장 런던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회의 일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남은 시간을 한글 연구에 쏟아붓고 있었다. 그는 한국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실에서 두꺼운 영문 논문집을 빌려왔다. 하는 존 듀엄 캐리 A Linguistic Engineering Marvel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논문 첫 장에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서문이 한글과 한문, 영어 번역으로 나란히 실려 있었다. 나란말미 중국에 달아 The language of our na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China. 우리나라의 언어는 중국의 언어와 다릅니다. 그는 영어 번역과 비교하며 한 문장을 곱씹었다. 문자를 만든다는 건 그 민족의 사고방식을 새로 설계하는 거군. 라틴 알파벳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형 축적된 산물이었다. 그러나 한글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진 설계였다. 그는 그 차이에 경외심을 느꼈다. 그는 서울대 언어학과 연구실을 방문해 발음 체계 연구 자료를 직접 살펴볼 수 있었다. 정교한 발음표와 좋은 위치 다이어그램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한글 자음의 모양이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들었지만 실제 MRI 발음 사진과 비교한 논문을 보니 그 과학성이 압도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기호가 소리를 이토록 정직하게 반영하다니 알파벳은 이렇게 직관적이지 않지. 모음 체계 역시 그를 놀라게 했다. 이 세 기본 모음이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며 이를 조합해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다는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철학적이었다. 그는 수첩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Simplicity is the ultimate sophistication. 단순함이야말로 최고의 세련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말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세종대왕에게 어울렸다. 며칠 뒤 그는 경복궁 근처의 세종이야기 전시관을 찾았다. 대형 홀 중앙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모형이 전시돼 있었다. 벽면에는 세종대왕의 어록이 한글 한문형문으로 새겨져 있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만들다. Create correct sounds to teach the people.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가슴이 묘하게 저릿해졌다. 영국에서 그는 학문을 학자들만의 전유물처럼 다루었다. 그러나 세종은 학문과 기술을 백성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에도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40년간 학계에서 주장해온 라틴 알파벳 우월론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자신의 연구와 명성이 흔들릴 수 있었다. 그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한글이 아무리 뛰어나도 알파벳은 이미 전 세계 표준이다. 효율성보다 복음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득 떠오른 질문이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평생 믿어온 최고라는 기준은 복음력인가? 아니면 본질적인 설계의 완성도인가? 그 질문이 그를 더 이상 회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그는 장문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수신이는 은퇴 후 연락이 뜸해진 옛 제자이자 현재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문자학을 가르치는 해럴드 박 교수였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다. 해럴드, 나는 지금 서울에 있다. 그리고 내 학문 인생의 기반을 뒤흔드는 문자를 만났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 그리고 세종대왕의 철학을 차례대로 서술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썼다. 나는 이제 깨닫는다. 언어는 단순한 벽이 아니라 서로를 잇는 다리다. 그 다리 위에서 만나는 순간 우열을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편지를 쓰던 중 그는 불현듯 엘리자가 떠올랐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완고한 태도로 그녀의 호기심을 억눌렀는지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도심의 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글 연구는 이제 학문적 과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여정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다리를 건너야겠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에드워드 블랙웰은 호텔방 창가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물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는 석양은 금빛 물결을 만들고 그 위로 한강 다리가 하나둘 불을 밝혔다. 그는 문득 며칠 전 편지 속에서 썼던 문장을 떠올렸다. 언어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잇는 다리다. 지금 그 다리 위를 건너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언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다리라는 것을.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 사람들은 서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 비행기 출국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의 발걸음은 공항이 아닌 도심을 향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글 간판과 방송 멘트가 그의 귀에 익숙하게 스며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무심히 스쳐 지나갔을 이 소리들이 이제는 그 자체로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돌아가면 이 감각을 잃어버릴까 두렵군. 그는 평생 수많은 나라를 여행했지만 이렇게까지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은 없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은 명확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그에게 배움과 변화를 준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엘리자를 호텔 로비로 불렀다. 엘리자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달려온 듯 숨을 조금 헐떡이며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가방 속에서는 한글 교재와 필기장이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엘리자, 에드워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왜 그렇게 한글을 배우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엘리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진짜요? 그럼 이제 저한테 뭐라고 안 하실 거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내가 내게 배우고 싶다. 순간 엘리자의 표정은 놀람과 기쁨이 뒤섞인 모습으로 변했다. 할아버지가 한글을 배우신다고요? 그래. 한글은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문자보다 설계가 훌륭하고 철학이 깊더구나. 나는 이제 알파벳 우월론자가 아니야. 엘리자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거리감이 완전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호텔 책상 위에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다. 표지에는 한글 스터디 에드워드 블랙웰이라고 적혀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자음과 모음을 크게 적고 그 옆에 발음 기호와 좋은 위치 그림을 붙였다. 그는 알파벳을 연구할 때처럼 한 글자 한 글자를 해부하듯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는 결심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세계 문자 비교론 강의에 한글을 필수 단원으로 포함시킬 것이다. 그리고 학계에 이렇게 선언할 것이다.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가 공유해야 할 지적 유산이다. 출국 당일 그는 인천공항의 출국 게이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활주로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그 위로 뜨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이 도시의 거리에서 한글 간판을 읽고 사람들과 그 언어로 이야기할 것이다. 엘리자가 곁에서 물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한국 오실 거죠?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는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연결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 나의 지도에는 한국이 단순한 점이 아니라 중심이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알파벳이 떠다녔지만
그 사이사이에 분명히 한글 자모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제 자신이 건너는 모든 다리 위에는 라틴 알파벳과 한글이 나란히 새겨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문자의 우열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3000년간 당연하게 써온 알파벳조차 의심하게 만든 한글의 과학성과 철학, 그리고 그것에 매료된 유럽 학계의 변화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열린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 아닐까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단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